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좀 시험 직전에 이런 단어들은 좀 잡고 가셔야지 독해 영역할 때 실수도 줄이고 해석의 오류도 피할 수 있다라는 거 25개 플러스 알파 어휘를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독해 전 영역 관통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특히나 독해 1영역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독해 2, 3영역을 해석할 때 학생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어휘를 좀 모아왔어요. 더 많은 내용은 사실 실제 저희 강의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시험 직전에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어휘들 줄여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자 외우면 졸려요. 금방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더 이상 따로 시간 내서 단어 외우지 않도록 이번 어휘들을 완벽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준비하려면 준비됐어요? 그렇다면 바로 보도록 할 거고요. 단어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보시다 보면 저 내가 헷갈렸던 어휘인데 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첫 번째는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의 挑选 하고 选择예요. 두 단어 모두 동사로서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발음은 挑选. 选择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차이점을 어디서 구분해내면 좋으냐? 이렇게 挑하고 选에서 구분해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挑는 고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选은 선택하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挑라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쪼개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손수부수, 오른쪽에는요, 여러분들 복숭아 도자, 복숭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복숭아 나무가 쫙 있는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자고, 여러분들. 그럼 그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농부분께서 복숭아를 선별해서 선택해서 골라 담죠. 자, 그렇기 때문에 挑选는 여러분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挑选이라고 하고요. 选择라는 选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갈지자와 선자, 우선 선자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길로 먼저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죠. 보통 길이라 하면 무슨 길입니까? 양갈래길 나오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选择는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选择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분됐죠? 좋아요. 그럼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자, 标志, 여러분들. 标志. 요거를 도금으로 해석해서 종종 표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표식, 标志, 사물과 구분하게 하는 표식, 标志 되겠어요? 그러면 표지는 뭐라 그러냐? 封面이라고 해요.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封面이 표지 됩니다. 그래서 잡지 표지는 杂志封面이지 标志이 아니에요. 그다음, 자, 经历 이거를 그냥 정력이라고 해석하면 독해가 꼬이겠죠. 이건 정력이 아니죠. 찡은 몸과 마음, 스피릿 할 때 그 정신을 나타내고 리는 힘력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실질적인 몸의 체력을 생각한다, 체격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에너지, 활기를 찡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점,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뿜뿜하다 할 때 그 에너지가 찡리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 꽃, 화자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생각보다 동사로 돈을 쓰다, 시간을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화가 쓰여진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모르시는 분들은 각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화, 꽃이라는 것은 어쩌면 약간 사치품과도 같아요. 아주 소소한 사치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화, 꽃 같은 경우는 꽃이라는 뜻은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것을 내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도 써야 되고 그 꽃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꽃 화자에는 꽃이란 뜻도 있지만 돈을 쓰다, 시간을 소비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지엔 그럼 꽃값이 아니라 꼴값 아니고 꽃값이죠. 꽃값 소비하다, 꽃값이 아니라 돈을 쓰다가 화지엔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하다, 시간을 쓰다는 화시지엔이라고 합니다. 이때 꽃 화자가 동사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쇼, 마르다라는 뜻의 단어로 HSK 5급 키워드 단어 중에 하나죠. 종종减肥, 다이어트 하다랑 같이 연관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몸이 마르다라는 뜻 외에 옷이나 양말, 신발이 꽉 끼다 라는 뜻도 나타냅니다. 이거 아셨나요, 여러분들? 옷이나 너무 타이트해를 쇼라고 하고요. 그럼 헐렁헐렁하다는 뭐라 그래요? 페이라고 해요. 다시요. 비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익숙하시죠? 페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르다의 반대말은 페이인가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너 몸에 비계 꼈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통통하든 뚱뚱하든 어쨌든 마르다의 반이어는 페이가 아니라 뭡니까? 팡 되겠어요.
好了吗? 준비됐으면 그 다음 표현으로 이해됐으면인데 준비가 됐네. 자꾸 준비를 시키네요. 이해되셨으면 다음 표현 갈게요. 자, pay 중요해요, 여러분들. 듣기에서도 중요하고 독해에서도 중요해요. 무슨 뜻으로 알고 계세요? pay, 모시다 또는 함께하다 라는 뜻으로 익숙하실 거예요. 누구와 무엇을 함께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pay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함께하다 라는 뜻을 연상해 보시면 pay에서 표현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죠? 누군가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pay 뒤에는 대상도 올 것이고 그 대상과 함께하는 동작, 동사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때 함께하다 그러면 우리가 종종 나는 너와 함께 이걸 할게 라고 해석해서 별다른 문장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pay는 중심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요디얼不同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문장을 하나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我带奶奶去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我带奶奶去 직역하면 带 데리고 또는 여기서는 모시고 라고 해석을 할게요. 去 동사 1, 동사 2 연동문이고요. 제가 할머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문장의 중심 주체자는 我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녀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 문장을 문장 구조는 똑같은데 我陪你去 또는 我陪 여긴 네가 아니라 나이나로 바뀌어야 되죠. 我陪奶奶去 그래버리면 제가 할머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즉 이 글의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냥 거들 뿐, 모실 뿐, 함께할 뿐, 수행할 뿐. 자, 오늘 할머님 모시고 병원을 가야 돼. 근데 마땅히 누가 갈 사람이 지금 없네. 어떡하지? 이때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때 중심 인물은 할머님이고 제가 그냥 그녀와 시간과 그 행위를 그냥 공유하고 함께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을 뿐이에요. 이 뉘앙스를 구분해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이가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모시고 수반해서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늦잠 자다, 睡懒觉, 睡过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睡하고 睡하고 같이 쓰였죠. 睡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쿨쿨 자다라는 동사 뜻을 나타내고 있죠. 잠을 자다. 근데 여기서 사실 觉가 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睡懒觉하고 睡过头는 표현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睡懒觉할 때 란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게으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라안이죠. 게으름은 내가 스스로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늦게까지 잔 건 에라이 모르겠다. 언니 오늘 몇 시까지 자버릴랜다. 내가 안 갈래. 睡懒觉 하는 게 되는 거고 이때 도는요. 머리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을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睡过头 시간을 넘겨서 나도 모르게 자버린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고 봤더니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늦잠 자자는 睡过头가 되는 거예요. 자, 안징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안정이라고 종종 해석이 되죠. 도금이 안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이너 피스라고 떠올려가지고 안정하면 안징이 아닌가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서실에서 또는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표어 중에 하나가 칭안징이잖아요. 그렇죠? 우비 안징과 같은 표현. 말 그대로 주변이 정적인 상태, 조용한 상태, 뭐 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잡음 없이 소란 없이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안징인 거고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차분하고 평온하다는 안징이 아니라 빙징이라고 표현하죠. 빙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때 자주 헷갈렸어요. 안정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뭔가 모르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될 때, 뭐 그럴 때 안징을 떠올렸단 말이죠. 근데 안징은 말 그대로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빙이 평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란이나 잡음의 이러한 흐름이 없이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상태를 표현할 땐 빙징으로 표현한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뿌능. 우리는 종종 할 수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기초 중국어를 보통 배울 때부터 능력이나 상황이 불가해서 할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배우거든요. 근데 독해 영역을 해석할 때, 특히나 5급, 6급 독해 영역을 해석할 때 할 수 없다보다는 거의 대부분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으로 참 많이 돼요. 자, 금지의 의미인 거죠. 물론 뿌능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라는 금지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언제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냐? 종종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유나 이유나 조건 때문에 무엇 할 수 없어를 나타낼 때는
그때 할 수 없다, 不能이 할 수 없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시문 하나 보도록 할게요. 停电了, 정전이 되었어요. 我不能, 저는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더는 책을 볼 수 없어요. 이때 러는 뿌랑 호응해서 더 이상 앞으로 해당 동사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완료의 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뿌능을 마주하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해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해석이 쉬울 수 있다. 롱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说是. 이게 독해 영역의 단어로 넣긴 했는데 듣기 영역에서도 너무 자주 나왔어요. 특히 2024년도 하반기에서 여러분들 듣기 영역에 출제된 게 2번 이상 출제됐으면 사실 말 다 한 거예요. 독해 영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독해 영역 키워드로도 쓰이는 것들은 쓰기 2영역의 출제 키워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석사, 하, 위 자체를 나타내는 게 说是. 그러면 대학원을 다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다니는 대학원생은 说是이라는 정식적인 학위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럴 때는 研究生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방식인 거.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독해 2영역이랑 독해 3영역에, 특히 독해 3영역 이야기 형태의 글로 가시면 지문과 보기의 키워드가 보기의 키워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형태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말인즉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유의어라든가 다른 표현들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번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릴 거고 저희가 새로 런칭한 강의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석사 학위 과정 중인 대학원생을 나타낼 때는 研究生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를 드러내는 단어가 차비에가 있고 취비에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비에, 취비에 모두 차이를 나타내는데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달라요. 자,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취로 손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취가 구역, 구분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역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 할 때 쓰여지는 구가 해당 취자란 말이죠. 강남취 그러면 강남구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역이 지금 서로 완벽히 다르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지역이 다르다라는 것은 사는 곳도 완벽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비에는 동일한 사물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면 취비에는 서로 다른 사물 간의 차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동식물 간의 차이 그러면 동식물 간의 차이를 써야 된다면 어떤 차이를 써야 돼요? 서로 다른 두 대상 간의 차이니까 취비에를 써야 되는 게 되겠죠. 그렇죠? 动植物之间的区别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导致하고 造成 모두 다 동사로 초래하다, 야기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뒤에 수반되는 목적어가 좋지 않은 결과다. 자, 导致, 造成 뒤에는 좋지 않은 결과 목적어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오케이, 导致, 造成이 글의 흐름을 읽게 하는 메인 동사예요. 이런 거를 귀신같이 알아채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알아채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메인 동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글의 구조적인 부분은 뒤에 있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위험, 风险, 危险 모두 다 위험이란 뜻입니다. 자, 이때 险 자가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모습을 险으로 나타내요. 이때 风险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왔어. 风, 태풍이죠. 강한 다이펑 라일러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요. 내 온 재산이 어때요? 막을 새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경제적인 어떠한 리스크를 风险 경제적인 리스크를 风险 危险은 말 그대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의 위험하다를 나타낼 때는 危险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危险은 형용사적 용법이 있지만 风险은 경제적인 리스크라는 명사적인 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간지 도금 해석이 어떻게 돼요? 감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감격하다라고 해석을 자꾸 접근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게 격할 정도로 들었대.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고마운 상태가 간지지 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감격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감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深深的感谢 아주 깊이 감사해 하다가 간지예요. 深深的感谢를 두 글자로 줄이면 간지다. 深深的感谢한 개 간지다.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웃집 토토로 할 때 그 이웃집이
그,비 되겠습니다. 이윽집, 그,비 되겠어요. 자, 뭡니까? 사이 격자죠. 자, 비, 벽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단어의 구조적인 모양에서 바로 갈게요. 사이에 벽을 두고 있는 곳, 장소겠죠. 사람을 가리키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이지 내 이웃에 살고 있는 그 이웃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옆집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파트들 보면 그런 계단식이라고 하죠. 그래,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전 자주 헷갈려요. 자, 계단식 같은 경우는 그 계단을 사이에 두고 딱 두 집만 있죠. 이웃집이 없어요. 그죠? 옆에 있는 집을 보통 가리키는 게 그 B인 거고, 가까이 사는 나의 이웃집, 이웃 사람을 나타낼 때는 린쥐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린쥐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요? 린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규율, 규칙, 꾸이쥐라고 해요. 뭐라고요? 꾸이쥐라고 해요. 다시요? 꾸이쥐. 자, 규율, 법칙을 꾸이쥐. 이 뜻에서 보시면 어때요? 규율, 법칙, 꾸이쥐 하다 보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꾸이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그 상식선에서 있는 규율, 법칙을 꾸이쥐라고 하고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 꾸이쥐라는 표현이 어떻게도 쓰이느냐? 웨이렌 꾸이쥐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이때 웨이라고 발음되지 왜라고 발음되지 않죠. 자, 웨이렌은 사람의 됨됨이가를 나타내고요. 꾸이쥐가 수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가 꾸이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착실하다. 우리도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나타낸 수로가 웨이렌 꾸이쥐,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산다라는 거예요. 규제하지도 않는 그런 법적으로 올가매지도 않는데 규율 규칙을 잘 지키는 거죠. 웨이렌 꾸이쥐, 웨이렌 꾸이쥐 되겠어요. 자, 그다음 부끄럽다, 하이슈하고 잔코이 되겠어요. 하이슈하고 잔코이입니다. 둘 다 부끄럽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잔코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훨씬 더 무거워요. 자, 지금 잔쿠이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의 상태가 좌절되어 있고 꺾여 있고요. 쿠이, 귀신을 보는, 그러니까 공허한, 실질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때요? 아주 참담한 상태죠? 그래서 하이슈는 그냥 소녀가 왠지 부끄러워서 부끄부끄하고 있는 그러한 긴장된 모습을 나타낼 때 하이슈를 쓰고요. 참담하다. 어떠한 실수라든가 잘못 등으로 인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면목없고 참담함을 느끼는 감정은 잔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부끄럽다라고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단어의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이슈는 소녀를 떠올려 주시고 잔코이는 뭔가 진짜 지하 100m까지, 100m 안 되겠죠? 100층까지, 100층 아래로까지 뭔가 쭉 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어며. 요게 온라인 사전을 봐도 종종 교묘하다, 교묘라고 해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치어며가 도금으로는 교묘하다인데 실제로는 교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주 정교하고 훌륭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자, 왜냐하면 이 치어라는 글자에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자, 도구를 나타내죠.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고 날카롭게 이걸 조각해내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게 치어예요. 여러분들도 조각해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조각할 때도 어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각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세세하게 따내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아주 절묘하게 모든 부분을 잘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훌륭한 방법이나 기술 등이 모남 없이 훌륭한 상태를 나타내는 게 치어며인 거예요. 그래서 기막히다, 훌륭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치어라는 글자 자체가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세요. 우연한 기회 또는 사실과 딱 마주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연찮지만 훌륭하게 맞아떨어진 어떤 기회나 시간 등을 표현할 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보시면 라이더 쩐치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보어 표현이죠. 왔는데 온 정도가 아주 기가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the 앞으로 동사고 쩐치어가 정도를 나타내는 보어인 거죠. 그래서 마침 잘 왔다. 그러니까 라이더 쩐치어. 내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가 딱 맞춰 참 잘 왔구나 표현할 때 라이더 쩐치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슈능 셩치어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좋죠. 성어로요. 여러분 슈는 불로 익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익숙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자, 익숙해지면 능력이요. 생소했던 것도 아주 훌륭해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요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능셩치어 익숙해지면 충분히 다 요령이 생기고 잘할 수 있다. 슈능셩치어 이런 거 쓰기 이 영역에서 중작할 때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다음에 위에 후이는 사전에 종종 약속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보통은 남녀 사이의 데이트를 위에 후이라고 하고요. 친구 사이 간의 약속은 위에 후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위에만 써요. 아이고 죄송해요. 요거 병음 표기가 실수가 있었어요. 위에 후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今天晚上我约了朋友一起吃饭. 그럼 뭐예요? 오늘 저녁에 나는 약속했어요. 친구와 해당 동작하기로. 그래서 위에 대상 동사. 그러면 대상과 동사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 호의는 친구 간의 약속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영역이라든가 내용에서 위에 호의라는 표현이 들리면 연인 사이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찌동 무슨 뜻입니까? 격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다. 이 해석을 보시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뭔가 고함을 지르고 소리치는 모습이 떠올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찌동은요,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격양되어서 뭔가 화나고 질책하고 그런 행위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나 기쁘거나 또는 슬플 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엉엉 울면서 엉엉 울었어를 표현할 때 我哭得很我激动地哭起来了 이런 표현을 쓰죠. 너무나 감격해서 엉엉 울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슬픈 감정이라든가 기분 좋은 행복할 때 기쁨을 격양된 느낌으로 표현할 때도 찌동이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단체. 그러면 우리는 종종团体라는 표현을 많이 떠올려요. 아무래도 우리 또 동일한 한자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는团体라는 표현보다는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표현에 오류가 병음 오류가 하나 떠 있었네요.集体 그러면 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모여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할 때는 集体训练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단체 생활을 集体生活라고 합니다. 단체 생활에서 团体生活쓰지 않도록 틀리진 않지만 어색해요. 단체 생활 集体生活 그 다음에 합숙 훈련 集体训练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발전하다, 进步, 发展 모두 다 발전하다를 나타내요. 근데 단어가 표현하는 범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进步는 나아가자, 발걸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내 개개인의 움직임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발전함을 나타낼 때는 进步. 그렇다면 发展은요. 널리 펼치자 내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 모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펼치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로서의 발전을 나타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이라든가 경제 발전 등 좀 더 큰 범위에서의 발전됨을 나타낼 때는 发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은 国家发展이라고 하고 경제 발전은 经济发展이라는 표현을 써요. 进步发展표현되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骄傲 낯설지 않죠?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저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 骄傲가 원래는 마차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좋은 말이 끌고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차가 骄傲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 마차 아무나 못 탔겠죠. 예전에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탔을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그 사람들은 위에 위치하고 있을 거고 일반 빅민 바이싱들은 아래에 있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다보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에서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뜻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骄傲가 참 웃기게도 거만하다, 교만하다라는 뜻 외에 자랑스럽다라는 형용사도 뜻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물론 그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의 눈빛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거만, 교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만약에 이러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대상을 봤을 때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럽구나라고 어쩌면 부모가 그런 느낌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骄傲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자랑스럽다라는 걸 느낀다를 표현할 때는 문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对대상感到骄傲라는 형식으로 쓰여져요. 여기서 进步, 발전이라는 표현 나왔네요. 나의 발전에 부모님은 자랑스러움을 느끼신다. 내 부모님은 나의 발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对대상感到骄傲 그러면 누구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다 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수단, 말 그대로 手段이죠. 수단.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는 수단 방법을 떠올리니까 종종 교통수단 그러면 交通手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빈칸을 채울 수도 있고 중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단은 일반적으로 쇼또한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수단을 가리키고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해내는 수단, 방책, 방법은 꽁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교통수단 할 때는 지하오통꽁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지하오통꽁쥐라는 표현을 쓰지 지하오통쇼또안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25개의 키워드를 쭈루룩 훑어봤어요. 보시면서 어땠어요, 여러분들? 저거 나 생소했던 건데, 저거 나 궁금했던 건데, 별다른 차이 없을 줄 알았던 건데 라는 단어들이 있죠. 이렇게 한번 쭉 훑고 나면 훨씬 더 기억에 생생하게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독해는 최근에는 독해 1영역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유의어를 구분해서 풀어내는 문제보다는 호응 구조라든가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을 통해서 푸는 문제들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단어들이 뒷받침돼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기출어휘들 있다면 한 번 더 외워주시고 시험 직전까지 가면 갈수록 문제풀이 양보다는 그 전에 했던 거 복습하시고 시험 직전에 꾸준하게 귀 트이는 연습, 많은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듣기 영역 문제를 꾸준하게 한두 문제씩 계속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서 귀 트이는 연습과 생소한 문제를 계속 듣기 영역 같은 경우는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복습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만큼만, 그리고 최대한의 많은 시간을 이제 앞으로 3일 정도 남았다면 단어 외우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급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그리고 빠르게 졸업하시길 응원할게요. 따자 또 싱콜러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